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과 관련해서 이 디카이치 효과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이치 취임도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을 해보고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을 해주실까요? 일단 일본 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디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총리 선출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혼란에 빠져들면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막상 그래서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총리 선거도 20일이나 21일 정도로 연기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공명당이 현재 연립정부에서 탈퇴함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구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야당 쪽에서 다시 한번 그 정권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민당 쪽의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은 야당 쪽의 경제 정책이나 상당히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더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게 양쪽에서 다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흥미롭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이 경제 정책 내지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좀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네. 특히나 23년, 24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면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명목 임금을 같이 더 높게 올려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그 어떤 소비 여력을 더 확충시키고 그에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아베노믹스에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2023년, 2024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연속적으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아무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네. 신규 어떤 정부의 그 모습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내지는 통화 측면에서의 완화 정책 네. 같은 부분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월에 BOJ 통화 정책 방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동결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사실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그쵸.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살펴본다라면은 지금 CPI는 8월까지 나와 있지만 도쿄 지역의 CPI는 9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도 그렇고 일반 총도 그렇고 다 2.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한 타겟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의 움직임 또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사실 BOJ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이런 두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10월에 지금 10월 20일에서 21일 정도의 죄송합니다. 네. 총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10월 말에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일 만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스탠스를 급하게 변경하는 것, 아니면은 서로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것, 양쪽 다
정부나 아니면은 BOJ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10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개연성이 높고 네. 그런 현상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도 사실 금리 인상을 추구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은 그런 네. 형태가 형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따라 가지고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그 스탠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신 디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급을 했었냐 하면은 네. 금융 정책의 키는 실제적으로 그 정부가 쥐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한 바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BOJ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중앙은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10월에 BOJ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10월뿐만이 아니라 12월, 그러니까 연내에는 인상보다는 동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다카이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를 해나간다면 일본 경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한 두 가지에서 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엔화의 가치가 약화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느냐,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엔화가 약세를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2017년, 2018년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분쟁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미국이 관세를 15% 부여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가치를 15%만큼 떨어뜨리는 1대1 어떤 의미로 보면 1대1 그 대응 전략과 같은 그런 형태를 봤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중국의 기업들은 위안화로 받는 그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관세 협상의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 15%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협상이 대충 체결이 됐다라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 엔화 15% 같이 하락할게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이 관세에 의해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본 엔화를 그만큼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흐름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트랙티브한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2%를 약간 넘어서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5% 수준까지 전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더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엔화 가치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 즉 가치 하락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입 물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을 어느 정도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은 뭐냐면 세계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6월, 7월 이때 많이 언급이 나왔던 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청산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죠. 실제적으로 엔 관련된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의 압력은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안정적인 일이냐 아니면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점은 다른 다른 논란의 그 소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만으로 본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위험성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의 급격한 변동성을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달러 가치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을 상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올해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올해 초로 돌아가 볼까요? 올해 초 1월에 나타난 현상은 그 미국에서의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크게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더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갔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일부 신흥국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은 조금 제외가 됐었습니다만 그건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넘어오면서 관세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달러화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99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충분히 많이 올라왔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됐던 시점은 105에서 107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지금 현재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전반적으로 달러와 대비해서 변동이 크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타난 세 개의 국가가 우연치 않게도 다 아시아 주요국들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게 유로존들,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멕시코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결국 이런 식의 움직임은 관세에 의해서 받는 영향들이 어시메트릭하고 서로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가들이 처하고 있는 고유의 지금 경제 상황이 다들 다르다라는 측면. 특히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화의 움직임 자체보다는 어떤 자기 국가의 고유한 어떤 영향들이 실제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달러화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변동한다라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원달러 환율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는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400원대를 진입을 해서 뭐 1,430원까지 지금 치솟 상황인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도 잘 풀리지 않을 테니까 또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전망은 연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점은 엔화와의 동조죠. 조금 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위안은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관세 협상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경기 둔화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스탠스는 거의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프락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엔화가 하락했을 때 원화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총리 인준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완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엔화가 15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1,420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요인들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에 한국 경제가 그다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의 환율 차를 봤을 때 대내외 금리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그 원화의 가치가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연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미국의 9월 CPI, PPI가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계속해서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면 연준의 결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은 이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항상 내리기 때문에 지표를 확인 못하면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네. 것인가라는 점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연준 입장에서 이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발표하지 않겠다가 된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작업은 이루어져 있겠습니다만 그 발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연준이 시그널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CPI나 PPI 같은 경우에 그 민간 기관에서 그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관련 자료들을 판단해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ADP 같은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웨이지 관련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워킹 페이퍼 형태로 계속해서 그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바탕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본다면은 연준이 갖고 가려는 자세와 그다음에 발표되지 않은 자료들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판단할 수 있는 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10월에 이어서 그러면 연내에는 몇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제 이야기 말고 그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CME 페드와치 자료를 네.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에서 봤을 때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90%를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연내 2번이요. 네. 예상하는 자료가 80%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9월의 SEP에 따라 가지고 10월, 12월에 한 차례씩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9월 SEP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경제 전망 자료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간값 자체가 그 기준금리 중간값 자체가 3.6으로 나타나면서 네. 3.5에서 3.75, 즉 2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SEP 자료가 6월에 나왔던 SEP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차이가 있는 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25bp만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게 9월의 금리 인하였었고 왜 제가 이게 차이가 없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서로 간의 간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FOMC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여기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사람도 한 사람 더 많은 그 정도의 형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어디에 캐스팅 보트를 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중간값이 2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인지의 네. 형태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런 의미의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났었고 6월과 9월의 SEP는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0월에 90%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은 과연 맞는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왜 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가장 큰 이유,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는 거죠. 고용시장 관련된 자료들이 특히나 논판 페이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리비전이 아래쪽으로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수준까지 이 자료가 변화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달러스 페드에서 나온 자료,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고용 지표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이에요. 이 워킹 페이퍼에서는 그러면은 BEP, 즉 고용 시장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준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자료를 가지고 non-farm 페이롤에 대해서 역산하라는 방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은 최근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non-farm 페이롤 규모는 약 3만 명 정도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 실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바 그래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우리가 non-farm 페이롤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균형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그레이션의 문제, 즉 이민자들을 디폴트 시켜버리는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경기의 자연스러운 둔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10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9월에 금리를 내렸던 가장 주된 이유가 고용시장의 지표다라고 한다면 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9월 SEP에서 FOMC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을 때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까지 올라와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9월에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됐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둔화입니다. 시각을 조금 바꿔서 보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IMF 총재는요,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것보단 견조했지만 이 관세 영향은 아직 모른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다들 보셨던 것처럼 또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시장이 관세 영향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4월부터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시장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긴 사이클이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관세가 이렇게 약간 뒤로 넘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사실 크게 무리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IMF 연차총회가 있죠. 그래서 당장 워싱턴 기준으로 14일 오전에 그 WEO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발표가 되고 이때 관세 영향을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올해 4월에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심지어는 OECD 같은 경우에도 관세의 영향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돼서 지연됐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경우를 보셔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를 보셔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관세 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빠르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다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가 되어서나 관세 협상의 결과, 즉 관세의 결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IMF가 이번 WEO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치 2026년 경제 전망을 하는지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이 부분이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말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사실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3%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는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도우는 것이다. 화해 메시지를 보냈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더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4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어떤 식으로 보자면은 이거 인사이더 트레이딩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너무 심각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빨리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장은 이미 트럼프 타코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중과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증시를 살펴봤을 때 지금 반년 가까이 조정 없이 랠리를 이어왔고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금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과 함께 금값의 전망, 지금 맞물릴 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값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2번 금리 인하라는 그런 스탠스 시장의 예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부분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 2020년 초반에 나타났던 그 유동성 공급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유동성 랠리를 기대를 하는 경우도 제법 되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25년의 저점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화의 약세의 가능성, 특히나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던가 아니면은 미란이 제시한 바와 같이 관세 정책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환율의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붕괴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서 경기 침체의 문제, 그다음에 달러화 약세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로서 금을 보유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금의 시세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값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트럼프 발언에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요. 가상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컸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도 봤을 때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만 약 50억 달러, 이더리움은 약 40억 달러가 청산이 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변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상시장의 전망도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가상시장은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상시장, 우리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크립토 커런시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쪽 그 가상 자산들은 결국은 볼레틸리티에 기반을 한 본질 가치의 의심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볼레틸리티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 것이죠. 그런 자산이 볼레틸리티에 의해 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그런 환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이제 가치 자체는 달러와의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되어 있는, 즉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가상 자산들은 어느 정도 본질 가치에 대한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측면, 그다음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크립토 커런시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세이프 헤븐과 극단적인 그 자산들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